근데 지금 나오는 각종 PMI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잘하면은 우리가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나오다 지금 보니까요. 분위기는 뭐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은 그야말로 침체가 확실시 된다 했는데 지금은 뭐 침체가 확실시 안 된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연착륙은 될 것 같다고 지금 뭐 거의 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시장의 기대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은요. 네. 최근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뭐 몇몇 업체는 보여드렸지만은 그 미국 저는 이제 소매업체부터 일단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잉 재고를 쌓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할인 판매를 해야 되니까 마진 훼손이 굉장히 될 것이다. 그 실적은 나빠질 것인데 만약 그런 뭐 실적 좀 다운턴의 기간에 감수를 하고 재고를 충분히 조정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정상적으로 정상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수익성도 회복을 하게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터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한 6개 분기 정도를 보셨을 때에 뭐 타겟이나 홈디포, 월마트, 그다음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메이시스나 베스트바이까지도 다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재고자산 증가율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마이너스에 돌입을 했거나 이미 그 전에 지난 분기부터 마이너스에 돌입한 곳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과잉 재고가 분명히 있었었고 작년 초나 여름 정도까지는요. 근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보는 각종 이제 경제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나빠져 갔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는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충분히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언제 되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금 이제는 좀 재고를 쌓는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순차적으로 도매업체든 그 다음에 제조업체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중간재 업체들까지도 다들 지금 다 과잉 재고 문제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이 될 수 있다. 네. 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무난하게 가고 있는 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또 언제까지 저렇게 재고가 줄어들고 아예 재고를 안 쌓아놓고 이런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소비가 안 그렇습니다. 된다는 게 뭐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어느 네. 정도 선이 있을 텐데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침체를 겪는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기업들이 재고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이는 행위는 진짜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은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최강 경기는 거의 이제 한파가 온 수준 정도까지 네. 가서 그래서 이 재고를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맨 밑에 보시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가 실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각종 그런 이런 이제 뭐 P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확 초반에 붙었었잖아요. 재택근무 열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스트바이가 오히려 초기에는 매출도 좋고 그 또 이게 계속될 줄 알고 재고도 많이 쌓았다가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상품 쪽이 아니라 서비스 쪽으로 사람들 소비가 넘어갔고 베스트바이는 그러니까는 미리부터 좀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닐 거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조금씩 쌓아 올려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봤던 게 그럼 이 베스트바이의 경우에는 재고를 이미 그 전에 마이너스 한 14% 정도까지 줄였었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이 이번 분기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시장 기대보다 잘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줄여놓으니까 뭐 그런 거죠. 굳이 이제 더 할인해서 판매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매출이 막 늘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이제 제값받고 어느 정도 파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 실적이 예상보단 괜찮은 것이죠. 네. 다시 실적을 또 좀 집중을 하고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건 있지만 조금 정리해 보면 지금 금리와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같이 갔다 따로 갔다 뭐 매일 하니까 뭐 불과 한 1년 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6개월 전하고 너무 다르니까 네, 이게 네.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냥 크게 보면은 뭐 금리 시장은 그냥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금리 시장이라는 게 그 자체니까 그걸로 뭐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경기를 따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뭐랄까 균열이 생긴다라고 네, 할까요? 네. 둘의 상관관계에서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지금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심리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네. 한 1년 이상 너무나도 관계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밀착되어 움직여 왔기 때문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럴 땐 이 말하고 저럴 땐 저 말하는 근데 예.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무슨 얘기했냐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예전과 달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 달리 주식과 채권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맞습니다. 말이냐면 예. 주식이 오를 때 채권도 오른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오르니까 금리는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야 이거 교과서하고 달라. 근데 지금 이제 교과서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고 채권이 대체자가 돼가고 있으니까. 네,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뭐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사실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초저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경제가 좀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거나 이런 거를 과연 이런 거를 용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었는데 근데 다 지금은 또 없어졌죠. 반대로는 네. 정책에 대한 게 없어지고 네. 그럼 정책을 보지 말아야 되느냐 예. 이렇게 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다들 이렇게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서 자연적으로 더 보는 거 덜 보는 거 아니면 관계성 이런 게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자산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매크로 볼 때는 네. 저희가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왕 예. 이렇게 그 선문답 같은 얘기 하니까 네네. 다시 하나 더 물어보면 저 여쭤보면 지금 이 연준을 가만히 보면 연준이 진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연준이 결정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 그러면서 사실 그냥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선제적으로 반영을 전혀 못하면서 급하니까 그냥 이자율을 마구 올려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그랬던 건데 지금도 보니까 저는 연준이 걱정은 제가 뭐 연준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러다가 잘 가고 있는 애를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좁은 길 뭐 다 좁은 길로 가서 잘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야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올라 그래가지고 과도한 긴축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갈 수 있는 경기를 또 박살을 내가지고 모든 게 또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리스크. 네, 저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적게 올리는 것도 이제 리스크고 예. 많이 대응하는 것도 말씀하신 당연하죠. 대로 리스크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저는 아주 지금은 예. 그 중간에서 중립을 잘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게 확인이 되느냐 네. 하면 연준이 이제 점도표 낼 때 경제 전망도 같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지금 보면은 기준이 거의 명확한 것 같아요. 근원 PCE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1.5에서 6% 정도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으면 일단은 물가를 잡는 데에는 충분한 것 같다. 적절한 것 같다. 인데 지난 9월 달부터 그렇게 경제 전망치하고 점도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제 전망에서 물가에 대한 예상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점도표가 올라가고요. 반면에 뭐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같이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과잉 긴축의 우려가 되려면 과거 이게 이제 1960년 이후부터 네. 코어 PCE하고 연방기금금리의 평균적인 차이가 그 정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것은 잘못하면은 그 인플레가 뿌리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 평균이 아니라 더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엔 그거는 과잉 긴축의 우려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제시하는 자료로만 봐서는 연준은 과잉 긴축의 의지는 사실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의 실수의 여지는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연준이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FMC가 3월 22일인가요? 네, 21일, 22일. 예, 네. 결국은 또 FMC가 또 문제가 되네요. 네, 이게 네. 특히 이번엔 점도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봐야 되는 네. 게 하나는 이번에 빅스텝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점도표냐.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오래까지 그거를 유지를 할 것이냐인데 뭐 간밤에 지금 보스틱이나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정말 50bp나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25bp로 일단 대응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해도 잡지 못한다면 점점 이제 25bp씩 최종으로 올려가거나 아니면은 그 높은 금리 유지 기간을 오래 가는 것이지 일단은 25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가 내려오길 바라면서 하는 것이겠죠. 네. 우리 아침에 출연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다 모아가지고 내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확인할 데이터들도 여전히 네. 많죠?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다음 주시죠. 주에는 이제 그 고용 관련된 네.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CPI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월에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랬었고 다른 분들도 이제 강한 거는 맞지만은 또 이것이 그 좀 특이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50bp 이야기가 막 네. 과열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 회 혹은 두 회까지도 연준의 예상 이제 점도표보다도 더 높게 찍혀 있다는 거. 현재 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보다 더 높은 매파성이 나와야 네. 저는 시장이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데이터로 마켓이 서프라이즈 할 수도 있다. 양쪽 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FOMC 전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 CPI 지표 확인을 중요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